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왕의 자, 칼융으로 찾는 주권 회복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 누구보다 유능하고 또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은 어딘가 공허하고 정작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지 않다는 느낌. 오늘 자료는요, 그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기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료 첫머리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당신은 세상에 반응하며 사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존재인가요? 이 질문 하나가 사실상 우리 삶의 전체 설계도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 같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우리 각자의 내면 운영체제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죠. 운영체제요? 컴퓨터 OS처럼요? 와, 그거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럼 그 운영체제가 대체 뭔지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자료에서는 이 운영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4가지 핵심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반응형 인생 대 발신형 인생,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형으로 살아가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저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줘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앞으로 저 사람 비위를 잘 맞춰야겠다. 이게 전형적인 반응형 인생이에요. 외부 자극이 원인이고 내 행동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발신형 인생은 이걸 완전히 뒤집는 거군요. 내 존재 자체가 원인이 돼서 세상이 나에게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의 피드백은 그의 관점일 뿐 나의 가치를 힘들지는 못해. 나는 내 중심을 지키면서 내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상황의 중심이 바뀌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이제 두 번째 축이랑 연결이 돼요. 바로 겉전략이 아니라 내면 운영 체제가 현실을 만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는 할 수 있다 막 되뇌거나 성공한 사람들 습관 따라하는 그런 겉전략에 집중하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왜 그래도 삶이 잘 안 바뀔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 책 진짜 많이 읽어봤는데 뭐랄까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였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그건 마치 윈도우 OS가 깔린 컴퓨터에 최신 매경 프로그램을 억지로 설치하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면의 OS,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거나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같은 핵심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겉으로 아무리 긍정 확언이라는 앱을 실행해봐야 계속 충돌하고 에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비유는 정말 확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해요. OS라는 건 개인이 바꾸기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저도 제 구걸의 구조 같은 OS에 그냥 갇혀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좀 희망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세 번째 축으로 우리를 이끌죠. 왕 또는 여왕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자료의 핵심은요, 우리가 새로운 OS를 막 코딩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이미 우리 안에는 완벽한 왕 또는 여왕이라는 최고 사양의 OS가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내장되어 있다고요? 그럼 지금 제 삶이 이 모양인 건 왜? 그 OS 위에 온갖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같은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콤플렉스들이 잔뜩 깔려서 제대로 부팅이 안 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 회복의 여정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개발 과정이 아니라 개발이 아니라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우고 먼지를 털어내서 원래의 완벽한 OS를 복원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작업인 셈이죠.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낸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럼 마지막 4번째 축, 세상은 적이 아니라 거울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세상이 나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면 그건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 어딘가에 나는 무시당해도 싸다라는 자기 비하의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이 그 내면의 조각을 거울처럼 비춰서 여길 좀 들여다봐 하고 신호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비유는 알겠는데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세상의 모든 부조리함이나 구조적인 문제까지 전부 내 내면의 문제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관점 아닌가요? 물론이죠. 이 비유가 모든 사회구조력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만능 열쇠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현실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이에요. 거울 속 내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울을 닦지는 않잖아요. 내가 웃으면 거울도 저절로 웃는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 축이 앞으로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기본 뼈대가 되겠군요. 그럼 이제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는 왕이나 여왕의 구조와 구걸의 구조가 있던데요. 네, 이건 우리 내면의 운영체제가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유형이에요. 왕이나 여왕의 구조를 가진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하고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존재 자체로 공간의 중심이 되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죠. 타인에게 인정이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반면에 구걸의 구조는 끊임없이 허락을 구하는 상태군요. 자료에 나온 표현을 불리자면 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너무 잘나면 벌받아 같은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항상 파티장 문 밖에서 초대받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그렇죠. 이 두 구조의 차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재감 있는 사람과 있어도 없는 듯한 사람, 이걸 가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자료는 분석해요. 그리고 이런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콤플렉스와 보이지 않는 각본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각본이라니. 꼭 연극 무대 같네요? 정확해요. 예를 들어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각본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나 자기 몫을 양보하고 부당한 요구도 거절하지 못하는 역할을 반복적으로 연기하게 돼요. 이게 직장에서 아주 흔하게 보이거든요. 아, 네네. 거절을 못해서 자기 일이 아닌데도 매일 야근하고 정작 자기 성과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각본이 작동한 결과죠. 본인은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네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감독이 아니라 정해진 배역만 연기하는 엑스트라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칼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그림자가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자룡은 겉으로 강해 보이려 애쓰지만 속은 불안한 부풀어 오른 자아와 자신의 어두운 면까지 모두 껴안은 통합된 참 자아를 구분해요. 여기서 그림자란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배워서 억눌러온 모든 감정과 욕구들을 말해요. 분노, 질투, 야망, 슬픔, 심지어는 강렬한 성적 욕망까지도요. 보통은 없애야 할 것, 감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네요. 그런데 자룡에서는 이 그림자가 사실은 엄청난 힘의 저장고라고 말하잖아요. 잠시만요. 이건 정말 역설적인데요. 평생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나의 가장 부끄럽고 어두운 부분이 사실은 내 가장 큰 무기였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인생을 180도 다르게 보라는 얘기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충격적인 관점이죠. 자룡에 따르면 이 그림자를 계속 무시하고 억누르면 그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와요. 갑자기 버럭 화를 내거나 뒤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중독에 빠지는 식으로 왜곡돼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 너도 내 일부야. 너의 목소리도 들어줄게 하고 자리를 내주면 그 안에 갇혀있던 엄청난 생명 에너지가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풀려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서 분노라는 그림자는 파괴적인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건 부당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나의 경계를 지키는 힘이 숨어 있어요. 야망이라는 그림자 안에는 남을 짓밟는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잠재력을 최고로 실현하고 싶은 건강한 동력이 들어있죠. 진정한 왕이나 여왕은 자신의 이런 강렬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착하고 빛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화내고 욕망하는 어두른 모습까지도 이 모든 것이 나다라고 끌어안을 수 있는 존재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와, 이론은 정말 강력하네요. 내 안의 왕을 기억하고 심지어 내 안의 악당처럼 보였던 그림자까지 통합해야 진정한 주권자가 된다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다가와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청취자분들이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자료에서 10단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단계만 함께 짚어보죠.
모든 변화의 시작은 역시나 알아차림입니다. 첫 단계가 바로 나의 기본 각본 포착하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연극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배역을 바꿀 순 없으니까요. 맞아요. 먼저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유독 내가 반복적으로 작아지는 순간들, 인정받으려고 과하게 애쓰는 장면들, 이상하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관계 구조들, 그리고 그 패턴들을 쭉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모든 패턴 밑에 깔려있는 나에 대한 나의 근본적인 믿음은 무엇일까? 어쩌면 나는 너무 드러나면 위험해. 라거나 내 진짜 욕구를 말하면 버림받을 거야 같은 무의식적인 각본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 각본을 발견했다면 다음 단계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왕 또는 여왕의 질문으로 바꾸기. 이건 우리가 매 순간의 선택지 앞에서 던지는 질문 자체를 바꾸는 연습이더라고요. 네. 구걸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항상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질문을 던져요. 저 사람은 날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처럼요. 이걸 의식적으로 바꾸는 훈련이에요. 새로운 질문은 이거죠. 이 선택은 내 깊은 진실과 공명하는가? 또는 이것이 나의 왕국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결정인가?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겠네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내 삶의 주권을 타인의 평가에서 나의 진실로 가져오는 작지만 엄청난 혁명이겠군요. 맞습니다. 사고의 기준점을 외부에서 내부로 가져오는 훈련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림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림자에게 자리내주기라는 단계인데요. 그림자에게 자리를 내주라는 게 제 안의 심술쟁이한테 그래, 너도 오늘 저녁 식탁에 앉아 하고 말을 걸라는 건가요? 좀 웃기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평소에 억누르던 감정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한 질투심이나 분노를 검열 없이 종이에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에게 말을 거는 거죠. 질투야, 네가 나한테 뭘 말해주고 싶은 거니? 분노야, 네 안에 숨겨진 힘을 파괴가 아닌 창조에 쓴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 그 질문이 핵심이군요. 그림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쓰는 법을 배우는 거네요. 분노의 에너지를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쓰는 대신 부당함에 맞서 내 경계를 지키는 힘으로 쓰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그림자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전환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잠식하는 독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일상 속에서 왕관 쓰는 연습이라는 단계가 바로 그겁니다. 왕관은 대관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왕관은 매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는 싫은데 억지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렵겠어요 라고 말해보는 것. 내게 맞지 않는 부탁을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실제로 내면의 왕관을 쓰는 연습이 된다는 겁니다. 와, 이런 작은 주권 선언이 쌓여서 내면의 OS를 실제로 재프로그래밍하는 거죠. 듣다 보니 마지막 단계가 왜 증언으로 귀결되는지 알 것 같아요. 내 삶을 타인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려 애쓰는 대신 그냥 나의 진실대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증언이 된다는 거잖아요. 너 요즘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복잡한 심리학 이론을 늘어놓는 대신 그냥 나답게 살기 시작했어 라는 한마디로 충분해지는 상태. 네. 자료에 나온 구절이 정말 인상적인데 설명은 허락을 구하는 행위에 가깝지만 증언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바로 구걸의 구조와 왕의 구조를 가르는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명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고 증언은 존재하는 것이다. 와, 그 구절이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제 삶의 선택들을 남들에게 설명하고 허락받으려고 애썼는지 깨닫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게 바로 반응형 인생의 핵심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자료의 핵심이 밖에서 어떻게든 왕관을 얻어내려는 게임을 멈추고 원래 내 안에 있던 왕이나 여왕을 기억해내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있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이네요. 왕관은 누가 씌워주거나 어떤 자격을 갖춰야 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내 것이었지만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라는 메시지. 그래서 진짜 문제는 내가 왕이나 여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 네, 내가 그 사실을 이제부터 기억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세상은 내가 변한 만큼 조용히 재별된다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외부 세계로 바꾸려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주인을 바로 세우면 세상이 그에 맞춰 재정렬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이 자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지금 당신이 가장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그 거울 속 모습은 당신 왕국에 잊혀진 어떤 영토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곳에 당신이 되찾아야 할 가장 큰 힘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